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이제 127회 대비의 실전반 강의를 이제 시작을 하겠습니다. 어제 이제 그 정규반 강의를 제가 했고요. 이제 실전반은 이제 그 1교시 이따가 이제 뭐 말씀을 드리겠지만 문제 풀이를 하고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문제 해설 그리고 하면 첨삭하는 시간을 갖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제하고 이제 동일하게 우선은 이제 문제 해설하는 시간을 좀 갖겠습니다. 다시 그 다음에 오늘 이제 처음 오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갖고 이제 답안 쓰는 어떤 방법, 그러니까 처음 기술사를 도전하시는 분들을 위한 답안 쓰는 방식부터 다시 한번 짚고 가겠습니다. 그거는 기존에 이제 공부하신 분들도 실제 그거를 무시하고 이제 답안을 쓰시는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한번 다시 짚어보고 그다음에 어제 또 했던 이제 127회를 위한 또 준비를 해야 되는 반복적으로 좀 여러분들이 계속 머릿속에 담고 가야 되는 내용을 여러분한테 강의를 하는 걸로 그렇게 이제 오늘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제 정규반하고 이제 실전반 이제 두 번째 이제 사이클입니다. 올해 들어서 이제 정규반 실전반을 분리를 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이제 정규반은 제가 산업안전보건법부터 건축 토목까지 종 9주에 걸쳐서 어떤 내용에 대한 부분을 이제 집중적으로 다뤄보겠습니다. 그리고 9시부터 해서 1시까지 정규반 강의를 이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정기반 자료하고 자료는 PT 자료로 이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는 이제 공유가 돼 있고요. 그다음에 이번 같은 경우에는 이 자료를 별도로 좀 취합을 해서 하나 자료를 만들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실전반입니다. 실전반은 오늘은 이제 문제풀이하고 그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또 반드시 알아야 될 출제 경향, 그다음에 답안 작성 요령, 그다음에 정책 이슈에 대한 공통 아이템에 대한 활용에 대한 부분으로 여러분과 하고, 다음 주부터는 실전 테스트를 90분씩 해서 단답형 하나, 실전 서술형 하나, 그래서 2교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그 단답형하고 서술형에 대해서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고 해설을 하고, 그 다음에 이후에 개인별로 이제 첨삭하는 시간을 이제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개인 첨삭하는 시간을 지난번에 뭐 1시간, 1시간 반을 가는데 의외로 참석하시는 분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이제 시험 끝나시고 해설 끝나고 답안에 대한 거를 서로 좀 공유해서 내 답안을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을 여러분 반드시 좀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총 10주 해서 4월 17일이 시험이죠. 그래서 실전 문제를 하겠습니다. 자, 이 실전 문제는 여러분들이 다뤄야 될 문제가 하루에 19문제입니다. 단답형 13문제, 서술형 6문제에서 19문제입니다. 그러면 10주면 190문제입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여러분 현실적으로 일주일에 19문제를 여러분들이 공부하고 풀어보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진짜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모든 거를 머릿속에 다 집어넣고 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렇게 공부하시라는 게 아니고 문제에 대한 키워드 이러한 부분들을 항상 머릿속에 좀 가져가는 그러한 부분, 기본적으로 답안 쓰는 어느 정도 연습만 돼 있다라면 중요 키워드나 차별화를 여러분들이 고민을 하는 그런 시간이 오히려 더 중요한 시간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어제 했던 것처럼 문제를 이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이제 출제 경향에 있어서 건전 안전의 출제 경향이나 이런 부분을 제가 언급을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제는 이제 그 문제가 새로운 문제라든지 어려운 문제라는 거는 출제 빈도가 상당히 약한 부분입니다. 중요도가 떨어지거나 어떻게 보면 책 구석에 있는 어떤 키워드 아니면 우리 건설 안전과 좀 동떨어진 문제들, 이러한 문제들이 어렵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 나오면 여러분들 쓰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그런 문제가 나오면 안 쓰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기술사 시험은 내가 아는 거, 내가 쓰기 편한 거를 선택을 해서 하는 겁니다. 그렇죠? 13문제 중에 10문제를 쓰는 거고 6문제 중에 4문제를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나오면 안 쓰시면 됩니다. 선택을 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물론 13문제 중에 실제 여러분들이 시험장에 갔을 때 내가 쓸 수 있고 한 문제가 한 8문제, 물론 10문제가 좋으면 좋은데 8문제 정도. 그 다음에 뭐 생소하고 쓰기가 어려운 문제가 2-3문제는 여러분들 항상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문제는 안 쓰시면 된다라는 거. 그러면 답안을 어떻게 작성하시냐고 또 여쭤봅니다. 그런 거는 쉽게 얘기하면 뭐 두루뭉실 기본 점수만 받을 수 있는 답안을 작성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번 이제 시험을 보시거나 뭐 기술사를 몇 개 가지고 계신 분들은 어떠한 문제가 나와도 답안은 채웁니다. 모르는 문제가 나와도. 예? 그래서 그러한 기술, 그게 이제 하나의 연습입니다. 그렇죠? 답안 쓰는 연습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 좀 더 여러분들이 실전반에서 가져갈 수 있도록입니다. 내가 아는 문제는 잘 쓰십니다. 전부 다. 근데 중요한 건 내가 아는 문제는 시간 관리를 하는 문제고 내가 모르는 문제, 자신 없는 문제에 좀 더 시간을 할애하는 그러한 이제 어떤 방법도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실전반에서 연습을 하시면 됩니다. 10주면 충분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126회 문제를 한번 이제 전반적인 거 살펴보고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단답형 중에 여러분들이 실제 어려워하시고 건설 안전에 있어서 많이 접하지 못한 문제들은 몇 개 없습니다. 그리고 문제 자체가 이번 그 126개 시험 보기 전에 워낙 큰 사고들이 많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문제의 상당수가 최근 이슈가 됐던 사고의 위주로 문제들이 실제 출제가 됐습니다. 그리고 출제 경향 자체가 조금 그러한 부분으로 좀 이제 변화가 됐다라는 걸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출제 이제 문제를 한번 보시면 뭐 흙막이에 대한 부분, 콘크리트 문제, 그 다음에 뭐 하인리 버디에 대한 가장 그 우리 건설 안전관리론에서는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하인리 버디에 대한 문제, 그 다음에 타워 크레인이라든지 법 개정 사항인 굴착면의 기울기, 그 다음에 콘크리트 온도에 대한 콘크리트 양생에 대한 문제, 그 다음에 이제 뭐 시설물에 대한 중대한 결함에 대한 문제입니다. 자, 이 문제들은 제가 이제 뭐 앞으로도 마찬가지지만 127회도 마찬가지지만 거의 뭐 반복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문제들이 이제 출제가 이제 많이 됐습니다. 건설 안전은 새로운 문제보다는 중요한 문제를 반복적으로 출제를 하고 어려운 문제보다는 여러분들이 쉽게 쓸 수 있는 문제들이 출제가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가장 중요한 거는 그러한 문제가 나왔을 때 어떻게 차별화할 수 있느냐에 대한 부분이 어떻게 보면 답안 작성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 부분을 또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서술형입니다. 서술형 역시 보시면 1교시는 펌프카, 뭐 재조사, 낙하물, 우리 안전시설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한중 콘크리트 위험성 평가, 균열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 역시 여러분들이 항상 중요하게 생각을 하시고 다뤄봤던 문제들이 이제 실제 출제가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보시면 3교시도 위해 위험 방지 계획서, 어떻게 보면 건설 안전에 있어서는 가장 기본적인 중요 사항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해 위험 방지 계획서, 그 다음에 우리가 그 법을 생각을 할 때 우리 건설 안전에 있어서는 산업안전보건법이 가장 기본으로 여러분들이 답안에 가져가셔야 됩니다. 그 다음 다뤄지는 게 건설기술진흥법입니다. 우리가 현장에 있으면 건설기술진흥법에 대한 법의 테두리 안에서 품질이라든지 시공이 이루어집니다. 그렇지만 안전 분야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이 주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현장에 이제 대부분 현업에 이제 다 계시고 현장에 계신 분들이 또 상당히 계십니다. 거기에서는 건설기술진흥법이 어떻게 보면 우선시 여태까지 됐습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이제 시작이 되고 산업안전보건법에 대한 강조가 워낙 많이 되기 때문에 안전이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최우선시 다뤄져야 되는 현장에서 그런 추세로 지금 이제 바뀌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산업안전보건법이 기본이고, 그다음에 산업안전보건법의 위해위험 방지계획서라면 우리가 건설기술진흥법의 안전관리계획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과 이제 같이 비교해서 답안을 써줄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악천후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시스템 동발이라든지, 그다음에 중대재해처벌법이 이제 결국은 나왔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우리 건설안전기술사뿐만 아니라 토목시공기술사, 건축시공기술사, 그다음에 기계안전기술사까지 거의 우리가 안전과 관련된, 우리 건설 현장과 관련된 시험에서는 다 이제 출제가 됐습니다, 이번에. 그다음에 역시 또 콘크리트에 대한 내구성에 대한 문제, 그다음에 보강토 공백에 대한 문제가 이제 출제가 됐습니다. 이거 역시 여러분들이 저랑 같이 하면서 몇 번씩 써보고 또 제가 강조했던 내용들에 대한 문제가 실제 이제 출제가 됐습니다. 그다음 이제 4교시를 한번 보시면 4교시는 전기에 관련된 내용이 이제 두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물론 가설전기와 전기 용접에 대한 내용이 이제 됐고요. 그다음에 제가 또 강조했던 이사회 보고 승인에 대한 부분입니다. 안전관리 계획, 안전관리 보고 체계에 대한 부분에 대한 이사회 승인 및 보고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지하안전법이 출제가 됐습니다. 이 지하안전법은 법 개정 사항으로 제가 이제 강조를 했습니다. 근데 이번 문제는 법 개정에 대한 문제보다는 사고와 연계된 문제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해체 공사, 그다음에 드디어 이제 터널에 대한 문제가 이제 출제가 됐습니다. 작년에 이제 터널에 대한 문제 출제 비중이 높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작년에는 안 나왔습니다. 작년에는 왜 이제 그러면 재작년에 우리 이제 구리치마 사고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아시겠지만 구리치마 사고 때문에 이 굴착 공사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그러한 부분이 많이 이슈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출제가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듯이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또 이제 127회를 준비하는, 또 처음 이제 공부하시는 분들이나 지금까지 공부하신 분들은 이러한 내용, 특히 이번에 나온 문제들이 건설안전에서는 가장 기본적인 문제입니다.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 역시 127회에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혹시 시험 보신 분들은 반드시 복기를 좀 해주셔야 됩니다. 복기를 하시고 다음 시험, 앞으로 이제 올해 이제 2번의 시험이 있습니다. 그 시험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복기하는 시간을 가져주시고, 혹시 다들 뭐 이제 시험장에 쓴 거 기억이 안 난다고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기억 다 나는 게 이상한 겁니다, 그렇죠? 기억 나가서 답안을 잘 쓸 수 있다는 건 두 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공부를 할 때 암기를 잘해가지고 내가 물어본 거에 대해서 답안을 잘 썼을 경우는 기억을 합니다. 내가 외웠기 때문에. 근데 기술사는 그렇게 암기해서 답안을 쓰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경험한 거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답안에 작성이 돼야 되고, 또 그런 것들은 답안마다, 문제마다, 매 시간마다, 내 상황마다 다 틀려지게 됩니다. 그렇죠? 모든 게 똑같이 하기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복귀할 때 다 기억은 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반드시 한번 다시 기억을 되살려 가지고 한번 복기를 꼭 해보시고, 그 다음에 시험을 안 보신 분들은 지금 오늘 이제 이 그 문제에 대해서 한번 해설을 들으시고 돌아가셔서 이번 주만큼은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고민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이제 126회 문제 이제 그 분류를 한번 해봤습니다. 건설안전 이제 관련법과 안전관리론, 그 다음에 이제 가설공사, 그 다음에 이제 뭐 우리 건축토목공사입니다. 그래서 건설안전관련법이 총 6문제가 이제 출제가 됐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이 3문제, 시설물안전법, 지하안전법, 중대재해처벌법 해서 이제 1문제씩 해서 이제 3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건설안전관리론이 이제 3문제입니다. 이제 작년에
123, 124, 125의 건설 안전에 관련된 안전관리론 문제가 상당히 비중이 높았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이제 많이 줄었습니다. 자, 이 준 이유가 앞에서 말씀드린 우리 시험 이전에 워낙 이제 작년에는 큰 사고가 마지막에 많이 났습니다. 물론 화재 사고부터 이제 광주의 어떤 뭐 다 아시니까 아이파크 어떤 붕괴 사고 이러한 이슈들이 이제 워낙 많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이 건설 안전에 있어서는 문제에 대한 어떤 출제 경향을 좀 바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안전론에 대한 비중이 좀 줄었고, 그다음에 이제 가설 공사에 대한 부분이 이제 우리 이제 경사론 이제 낙하물 방지망, 그다음에 건설 기계, 거푸집 동바리에 대한 부분이 출제가 됐습니다. 이 시스템 동바리 해가지고 거푸집 동바리는 매번 이제 출제가 됐습니다. 실제. 그리고 이거는 항상 출제된다고 생각을 하시고 준비를 하셔야 되는 그러한 문제들입니다. 타워 크레인, 펌프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 이제 공통공사라고 이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공통공사는 우리가 건축, 토목, 공통 분모로 이제 들어가는, 그래서 철근 콘크리트, 그 다음에 토목 및 굴착 공사입니다. 자, 이번 문제의 어떤 특징이 철근 콘크리트 문제가 5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자, 이거 말고 또 앞에서 보신 뭐 펌프카를 이용한 콘크리트 타설 문제를 포함을 한다면 거의 뭐 6문제, 7문제까지 이제 출제가 됐습니다. 자, 이 문제 역시 어떤 사고와 관련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그 시험 전에 광주 그 붕괴 사고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이제 뉴스가 워낙 많이 나왔기 때문에 특히 안전을 공부하시는 분들은 좀 더 관심 있게 이제는 들으셔야 됩니다. 이제 사고가 나거나 아니면 사고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언론에서 얘기하는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들어보시면 실제 이번에 문제들이 그 문제와 관련된 우리가 매스컴 사회에 이슈가 됐던 어떤 사고와 관련된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아시겠지만 근로자들이 콘크리트 타설 후에 동영상을 찍어서 치마가 되는 타설 후에 거푸집이 붕괴되기 시작하는 그 동영상도 이제 올라와서 여러분이 보셨을 거고, 또 붕괴되는 그러한 장면을 또 여러분들이 또 보셨습니다. 그리고 붕괴 이후에 여러분들이 그 구조물에 대한 우리 슬라브라든지 이 어떤 철근의 상태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거와 연계된 문제들이 워낙 이제 출제가 많이 됐다. 그래서 철근 콘크리트에 대한 문제가 출제가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적인 이슈가 된 부분을 한번 살펴보시면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처음 붕괴된 이유가 과연 뭐냐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양생 이전에 거푸집 동바리, 즉 동바리에 대한 부분이 제거가 됐다, 해체가 됐다라고 해서 또 그 양생에 대한 문제가 하나의 붕괴에 대한 원인이라고도 얘기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상부층에 콘크리트에 대한 설계 변경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설계하고 다르게 또 시공이 됐고, 그거에 따라서 하중이 많이 늘어났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옥상층에 대한 부분, 그래서 당초 슬라브의 어떤 2배의 슬라브를 시공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거에 대한 어떤 조치를 하지 않았다라는 것도 이제 나왔습니다. 그러한 부분,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뭐 양생에 대한 얘기도 이제 나왔었고요. 또 이제 붕괴 원인 중에 또 얘기가 나온 게 뭐 타워 크레인에 대한 얘기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타워 크레인에 대한 어떤 지지 방식에 있어서 우리 이제 그 벽체에 고정하는 우리 이제 브레싱으로 해가지고 고정하는 방식으로 했는데 그거에 대한 이제 강풍에 의해서 어떤 작용도 했을 거다라는 얘기도 나왔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얘기들 중에 나왔던 얘기들이 실제 문제에 실제 출제가 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따 또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토공 및 굴착공사입니다. 토공 굴착공사는 우리가 이제 겨울철 또 뭐 우기철에는 뭐 단골로 나오는 이제 문제입니다. 그래서 암파세다라든지 우리 흙막이에 대한 내용들이 이제 출제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건축공사입니다. 건축공사는 이제 언더피닝 공법입니다. 이제 건축공사라기도 좀 이제 애매하긴 하지만 우리가 이제 기초 공사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이제 해체 공사에 대한 부분. 해체 공사는 건축 공사라기보다는
공통공사에 가까운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문제가 이제 출제가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토목공사라고 보면 터널에 대한 문제가 이번에 출제가 됐고, 옹벽, 그 다음에 터널 제어 발파에서 터널에 대한 문제가 이제 두 문제가 이제 출제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옹복공사도 사실은 이제 공통공사에 이제 보면 이제 가깝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보면 실제 건축 토목공사에 대한 비율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전에 건축 토목공사 한 해는 건축공사가 많이 나오고 한 해는 토목공사에 대한 비중이 높고 또 한 해는 안전에 대한 비중이 높고 이렇게 이제 구분돼서 나온 적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제는 건축 토목공사의 어떤 특정 공법이라든지 이러한 비중보다는 공통적인 부분 플러스 산업안전보건법과 관련된 또는 건설안전 관련법에 대한 비중이 이제 많이 이제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이번도 역시 그러한 패턴을 갖다. 단 콘크리트에 대한 비중이 이제 좀 유난히 이제 높아졌다는 게 이번의 특징입니다. 그 다음에 기타 공사로는 이제 악천후에 대한 문제, 그 다음에 전기와 관련된 그래서 가설 전기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전기 용접에 대한 부분이 이제 출제가 됐습니다. 전기 용접은 실제 요 전기 문제보다는 화재와 관련된 문제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문제가 이제 출제가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문제에 대한 이제 그 경향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매번 시험 보면 제가 이러한 표를 제가 여러분에게 보여드립니다. 자, 이제 작년에 대한 어떤 문제에 대한 패턴을 보신다면 일반 안전과 기술 안전으로 제가 구분을 해봤습니다. 일반 안전이라고 하면 우리가 산업안전보건법 또는 건설관련법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거푸집 동바리와 관련된 그리고 저 거푸집 동바리하고 가설공사 역시 법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일반적으로 생각하실 때 거푸집 동바리, 그 다음에 가설공사를 공사 쪽으로 많이 생각을 하십니다. 왜? 현장에서는 그 부분이 안전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몇 분 안 계십니다. 그렇죠? 내가 시공을 할 때 기본적으로 사용이 되는 가설 공사기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 안전 분야에 있어서는 저거는 법과 관련된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안전보건 규칙의 기본적인 콘크리트 타설부터 거푸집 동바리의 설치 기준에서부터 이게 다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제 공사할 때 표준 시방서가 있습니다. 표준 시방서에도 분명히 명시가 돼 있지만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어떤 그러한 규정이나 이런 부분들은 산업안전보건법에 해당되는 안전보건 규칙에 준해서 여러분들이 작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법과 관련된 내용이라고 이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안전, 그러한 법과 관련된 내용, 그다음에 기술 안전이라고 하면 우리가 공통된 공사, 철근 콘크리트라든지 공통공사 플러스 건축 토목공사에 해당되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작년 한 해 보시면 기본적으로 거의 70%가 제가 말씀드린 일반 안전, 즉 건설 안전 관련 법과 거푸집 동바리와 관련된 안전보건 규칙에 해당되는 문제들이 실제 이제 출제가 됐고 기술 안전이라고 하는 토목이나 건축에 대한 비중은 거의 30%밖에 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자, 그 전에 이제 보겠습니다. 작년이 아니라 그 전에 27년도부터 한 4년 동안 분포를 보시면 2017년도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안전 분야에 있어서 법보다는 시공적인 부분이 워낙 이제 많이 왔습니다. 물론 2017년 이전에는 기술 안전 분야가 거의 70%, 법과 관련된 문제가 30% 정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 당시는 법을 공부 안 해도 건설안전 기술사를 합격하는 데는 전혀 무리가 없었습니다. 실제. 그런데 지금은 이제 많이 상황이 틀려졌습니다. 더더욱이 앞으로는 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중대재해처벌법부터 안전에 대한 어떤 중요성이 워낙 현장에서 이제 강조가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시험에 있어서도 건설 관련 법과 그러한 안전보건 규칙에 대한 기준에 대한 부분을 모르고는 사실 안전기술사에 합격하기가 쉽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패턴들이 특히 이제 올해는 이제 많이 적용이 됐다. 그래서 보시면 거의 50%, 50대 50에서 거의 작년 같으면 7대 3 비율로
이제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자, 이번 문제 같은 경우도 이제 거의 50대 50으로 이제 출제가 됐습니다. 이번 문제는 어떤 사고와 관련된 문제에서 콘크리트에 대한 문제가 좀 이제 집중적으로 이제 출제가 됐습니다. 거의 콘크리트 문제가 전체 문제의 30%를 차지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이제 사고와 관련된 내용들이 이제 워낙 많이 이제 들어왔다라는 겁니다. 자, 이러한 패턴이 이제 여러분들이 왜 중요하냐면 공부하는 방향을 여러분들이 잡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좀 더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시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문제의 어떤 기본적인 패턴을 보시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인해서 그거와 관련된 내용. 그래서 우리가 산업안전보건법에 중대재해처벌과 관련된 경영자, 즉 사업주에 대한 안전에 대한 의식, 그다음에 안전에 대한 책임 강화에 대한 문제가 이제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중대재해처벌법과 안전보건관리계획의 이사회 승인권이 바로 그러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하안전법은 물론 사고와 이제 관련된 내용으로 이제 출제가 됐고, 건설안전관리로는 이제 비중이 이제 좀 줄었습니다. 그리고 유난히 이제 콘크리트와 관련된 문제 보시면 이제 한중 콘크리트가 나왔고요. 그다음에 콘크리트 온도 양성에 대한 부분이 이제 나왔습니다. 그리고 콘크리트 파괴에 대한 문제, 균열에 대한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건설 관련법에 대한 어떤 비중,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6문제로 이렇게 출제가 됐습니다. 그러면 이번 같은 경우는 이제 콘크리트에 대한 문제가 이제 유난히 많이 나왔고, 나머지 부분은 골고루 나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 여러분들이 실전반이라든지 여러분들이 공부하고 있는 기본적인 문제들이 이제 출제됐다. 그리고 뭐 중정도의 문제. 그래서 이번에 이제 시험 보신 분들은 내신 표현을 안 하시지만 답안을 다 썼다라면 다 합격에 대한 기대가 이제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문제가 아니라 기본적인 또 여러분들이 많이 다뤘던 문제가 이제 실제 출제가 됐습니다. 작년 문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작년에 이제 뽑는 인원이가 이제 워낙 적었습니다. 우리 건설 안전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이제 이슈들이 많았기 때문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시험을 다 잘 보고 합격하리라고 생각해서 분명히 이제 나왔었고 다들 답안을 잘 쓰셨습니다. 물론 이 뽑는 인원과도 또 상당히 비례를 하기 때문에 어떤 이제 작년에 어떤 여러 가지 건설 안전에 있어서 시험에 대한 문제들이 이제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분명히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해소가 되고 최근 이제 안전에 대한 분야의 전문 기술자들이 워낙 이제 부족한 현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빨리 취직을 하셔서 또 그 분야로 이제 진출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127의 경향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굉장히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역시 126회하고 크게 차이 날 건 없다. 즉 건설안전관련법에 대한 비중은 기본적으로 이제 가지고 가셔야 되는 부분들이고요. 그 다음에 최근 사고와 관련된 내용에 대한 부분이 이제 또 중요합니다. 또 한 가지는 법과 개정, 법 개정의 사항과 또 이제 여러분들이 짚어보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작년에 법 개정된 내용이 올해 이제 시행이 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11월 달에 법이 개정이 됐고 5월 달에 또 법이 개정이 됐고 그 법 개정 사항 중에 이제 출제가 안 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이제 살펴봐야 되고 그다음 자꾸 반복되는 얘기지만 여러분들이 시험장 가서 못 쓰는 문제보다는 아는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차별할 거에 되냐에 대한 고민이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합격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문제가 어렵거나 이러면 분명히 차별화가 됩니다.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 그렇지만 문제가 평이하거나 안전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문제가 나왔을 경우에는 알고 모르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걸 어떻게 보느냐, 즉 어떻게 차별화하느냐가 합격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답안에 대한 차별화를 여러분들이 항상 좀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실전반에서는 그러한 차별화를 좀 더 여러분들이 고민을 하고 할 수 있는 시간들을 좀 많이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그리고 이번에 시험을 보셨으면 가장 또 답안 작성하는데 중요한 부분이 여러분이 바뀌었습니다. 제가 시험 끝나고 이렇게 몇 분 물어봤더니만 이 내용을 모르시는 분도 있습니다. 물론 지난번 시험에는 이 부분이 좀 크게 문제는 없다고 지금 합니다. 근데 127회부터 앞으로 시험에는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제가 답안지에 대한 거를 지금 그 공단에 들어갔더니 아직 안 나와 있어서 옛날 답안을 참고로 했습니다. 자, 옛날 답안에서 바뀐 것 중에 대표적인 게 답안 작성에 대한 번호에 대한 틀이 바뀌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답안을 쓰실 때 로마자를 많이 쓰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로마자를 이제는 쓰면 안 됩니다. 그래서 번호에 대한 1, 그 다음에 대제목은 1번이고 중대목은 가로 1, 그렇죠? 반가로, 그 다음에 양가로 1번이에요. 물론 이 가로에 대한 부분은 크게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근데 간혹 우리가 로마 숫자로 여러분들이 답안을 작성을 하셨다면 반드시 이제는 바꾸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번호에 대한 순서에 대한 기준이 여러분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1번하고 1, 1 이거는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로마자를 쓰시거나 어떤 틀과 다른 어떤 숫자를 쓰셨다라면 그거는 반드시 이제는 고쳐주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작년 그 출제 어떤 비리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문제가 됐을 때 로마자에 대한 표시나 이러한 부분이 언급이 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바뀌었다. 그래서 여러분이 127회 시험을 보시면 답안 작성 시 유의사항에 이 부분이 명시가 돼 있습니다. 이번에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못 보신 분들도 혹시 계실 거라고 보고 실제 또 바뀐지를 모르고 시험에 실제 임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자로 쓰신 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바뀌었다는 거 다음 시험에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이거를 숙지를 하시고 실전반에서 연습을 하실 때 이 패턴으로 여러분들이 연습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이거 역시 여러분들이 연습을 안 하면 나도 모르게 시험장 가서 로마자로 쓰시는 경우가 분명히 생깁니다. 자칫 잘못하면 0점 처리가 될 수 있습니다. 왜? 규정에 어긋나기 때문에 됩니다. 126회 말고 125회에 제 강의 들으신 분 중에 0점 받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빵점이죠, 빵점. 네? 빵점 받으신 분들이 실제 있습니다. 그분은 그게 빵점을 안 맞았으면 합격이 됐을까요? 네, 됐을 수도 있습니다. 그건 모르는 겁니다, 그렇죠? 0점을 맞았습니다. 그 대표 우리가 보면 연습장이라는 게 있고 수험 다음 장을 보시면 수험 번호와 이름을 쓰는 란이 있습니다. 저 표시 외에 수험 번호나 이름을 쓰시면 0점 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규정은 이제는 반드시 지켜주셔야 된다. 그래서 0점에 대한 부분이 결국은 확인을 했더니만 저기 외에 수험 번호와 이름을 기록을 하는 바람에 3교시인가요? 3교시가 0점 처리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러한 거는 오랫동안 공부를 했는데 그 실수 하나로 시험을 망치는 그런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규정들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지켜주셔야 되고 특히 실전반에서 이러한 부분들을 연습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만큼 실전반에 대한 연습이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험지는 동일하고 그러한 부분이 바뀌었다는 거. 이제는 문제 풀이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풀이에 대한 부분이 우리 키워드가 어떤 거냐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시고 이 자료는 제가 강의한 자료에 다 들어가 있는 자료입니다. 제가 새로운 자료보다는 강의한 자료에 다 포함이 돼 있는 자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중에 키워드 위주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고민할 건 과연 내가 차별화를 뭘로 했는지를 한번 고민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흑막이 지붕을 설치했을 때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될 사항이라고 있습니다. 자, 이 문제 보시면 여러분들이 안전을 공부를 안 하시더라도 기본적으로 어떤 건축공사에 해당 건축
하시는 분이든지 토목을 하시는 데에 어떤 흙막이 공사를 하셨다면 충분히 쓸 수 있는 이제 답안들입니다. 그래서 지붕공을 설치할 때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될 사항, 그러면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어떤 계측에 대한 부분을 분명히 이제 생각을 하실 거고 답안에 이러한 모식도가 반영이 돼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점검할 대상에 대한 부분이 흙막이 자체, 즉 흙막이 벽체에 대한 자체, 그리고 예를 들어 구조물이라면 구조물 자체에 대한 문제가 있을 수가 있고 흙막이 어떤 주변에 대한 문제가 또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한 점검이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흙막이 자체의 어떤 지보공에 대한 문제, 벽체에 대한 어떤 변이에 대한 문제, 이러한 문제 플러스 주변 상황에 대한, 그래서 주변 치마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인근 구조물이라든지 어떤 건축물에 대한 이러한 부분들이 점검이 돼야 될 겁니다. 그래서 지하 매수물이라든지 흙막이, 그 다음에 기타 어떤 주변에 대한 문제들이 이제 됩니다. 그래서 문제 보면 기본적으로 계측 관리에 대한 부분이 들어가고 모식도가 들어가고 그다음 위치별로 여러분들이 점검해야 될 사항에 대해서 언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이 있지만 여러분들이 이것 중에 여러분들이 하거나 여러분들이 고민한 내용을 답안에 써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이걸 다 외웠다고 답안에 쓸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있다라 그럽니다. 그 다음 이제 주동, 수동, 정지토합입니다. 자, 이 문제를 여러분들이 이제 어떻게 이제 보실 거냐에 대한 부분을 이제 한번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이 대부분이 안전에 종사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근데 안전에 실제 안전에 종사하시는 분보다 거의 90% 이상이 토목 내지는 건축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십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주동토합, 수동토합, 정지토합이 나오면 특히 토지를 공부하시는 분들 계시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오면 기본적인 우리가 주동, 정지토합에 대한 정의를 이제 쓰게 되고 그거와 관련된 어떤 기본적으로는 모식도가 들어갑니다. 자, 이러한 가장 기본적인 흙막에 대한 모식도 또는 저 토합에 대한 가장 또 작용이 되는 게 옹벽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흙막이를 옹벽으로 그리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옹벽. 그래서 옹벽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흙막에 대한 부분이 이제 기본적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물어본 게 저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흙막의 토합에 대한 어떤 정의에 대한 부분을 언급을 하실 거고 그 토합과 관련된 구조물에, 즉 흙막이 구조물에 토합 관련된 이러한 토합 분포도라든지 모식도를 여러분들이 그리게 됩니다. 그죠? 근데 이 부분은 여기 계신 분들이 다 똑같이 쓰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이 다 쓴다 그래서 이걸 안 쓰시면 당연히 안 되는 겁니다. 그렇죠? 써야 됩니다. 이제 간혹 이제 어떤 부분이 있냐면 내가 토지를 전공했습니다. 근데 내가 이러한 거부터 시작해서 뭐 토합에 대한 계산식이나 이걸 쓰게 되면 이거는 뭐 기술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 안 쓰시고 아예 안전적으로만 쓰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건 아닙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단답형 한 페이지라면 기술적인 거는 반은 써주셔야 됩니다. 실제 그게 안전에서 차별화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답안 쓸 때 시공 답안과 안전 답안에 대한 차이를 이제 제가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간혹 이제 안전으로 바꿔야 된다고 얘기했을 때 오히려 기술적인 거를 아예 빼시고 안전으로 다 답안을 다 채우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기술적도 반드시 안전에 있어서 되게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써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써주시고 그 다음 그거와 비슷한 분량의 안전사항을 넣어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여러분들이 좀 더 고민을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이제 씁니다. 대부분 다 쓰십니다. 이러면 반 페이지가 채워집니다. 그렇죠? 이렇게 다 보시면. 그러면 그 다음 여러분들이 안전과 관련된 내용을 과연 뭘 쓸 거냐에 대한 부분을 이제 고민이 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 보시면 쓸 수 있는 게 많습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토합을 고려한 흙막이에 대한 공법에 대한 선정도 될 수가 있고요. 토합을 고려한 흙막이 공법 선정 시 고려사항으로 할 수 있습니다. 대제목만 바꾸면 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토합을 고려한 흙막이에 대한 토합과 관련된 집안 변이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차별화를 어떻게 해줄 거냐에 대한 부분은 이제 고민이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뭐 주동토합, 수동토합에 대한 부분. 그래서 우리가 토합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느냐. 그게 안전 쪽에서는 기술적 대책입니다. 뭐 지하 수위를 낮춘다든지 아니면 우리가 주동토합을 할 수 있는 어떤 지지공법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선정할 거냐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그러한 부분이 이제 추가되는 거고, 또 이거와 관련된 관리를 통한 계측 관리도 답안에 쓸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쓸 수 있는 게 다양하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내용을 쓰되 이 나머지에 대한 부분은 여기 계신 분들이 다 달리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채점자 입장에서는 이러한 중요한 내용은 다 쓰십니다. 그러면 내가 점수를 더 주고 못 주고의 문제는 이러한 물어본 거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다른 것들이 플러스 알파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좀 더 고민을 해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제부터는. 그래서 그러한 내용을 좀 더 여러분들이 특히 기술과 관련된 내용들, 그 다음에 이게 토목 문제인지 건축 문제인지 여러분들이 혼돈이 된다라면 과감하게 기술적인 부분을 접근을 해주시고 그거와 관련된 안전 내용을 그 정도 분량만큼은 써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한 내용들이 이제 채워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콘크리트 구조물의 연성 파괴와 취성 파괴입니다. 이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문제가 왜 나왔겠습니까? 한번 보시면 우리가 이제 시험 전에 두 개의 큰 사고가 났습니다. 1월 달인가요? 12월 달인가요? 저 일산 마두역에서 집안이 침하되면서 지하주차장의 기둥이 파괴되는 문제가 발생이 됐습니다. 비상이 걸렸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긴급 안전 점검을 하고 모든 사람들이 다 대피를 하고 했습니다. 집안이 침하됐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뉴스를 보셨으면 예전에 있었던 사진과 침하된 사진을 비교해서 언론에다 보여줬고 기본적인 그 기둥이 파손된 여러 가지 이제 장면들이 여러분들이 아마 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어떤 파괴에 대한 부분이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건과 관련된 그 문제와 관련된 문제 중에 또 어떻게 보면 하나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 또 그 문제와 관련된 부분이 이번에 나온 지하안전법이 그러한 문제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또 이번에 보시면 우리가 이제 붕괴 사고가 이제 발생이 됐습니다. 붕괴 사고의 발생 어떤 모양새를 보면 상부층부터 하부층까지 전부 다 이제 한꺼번에 다 이제 파괴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양생에 대한 문제를 기본적으로 이제 얘기를 했었고, 철근의 정착에 대한 부분도 이제 언급이 됐었습니다. 심지어는 뭐 철근을 중공상을 쓰지 않았느냐부터 시작해서 또 레미콘에 대한 품질에 대한 얘기도 이제 나왔었고, 다양한 얘기들이 실제 언급이 되고 매스컴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인터뷰도 여러분 보시면 또 이따가도 또 말씀드리겠지만 펌프카 회사 가가지고 인터뷰한 거 여러분 한번 들어보셨습니까? 기자가 그렇죠? 왜? 하도급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펌프카에 가서 펌프카 회사에서 기자들이 뭐 인터뷰도 하고 하는 장면이 이제 나왔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사고가 나면 이제 여러 가지 내용들이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한 부분. 그 다음에 이제 또 뭐 사고와 관련된 얘기니까 우리가 이제 구조 작업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문제가 됐던 게 타워 크레인입니다. 타워 크레인에 대한 전도, 즉 무너짐이죠. 전도에 대한 우려가 있어서 그거에 대한 안전 조치를 사전 선행을 하고 이제 작업을 했습니다. 그 사전 선행을 할 때 여러분들이 이번에 문제가 나온 타워 크레인에 대한 지지 방식에 대한 게 매스컴에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매번 안전 조치에 대한 부분이 이제 브리핑이 됐었습니다. 그렇죠? 광주시 관계자들, 그 다음에 건설사 관계자들이 이제 했습니다. 거기에 나왔던 용어 중에 하나가 작업 중지권이라는 용어가 이번에 이제 나왔습니다. 근로자에 대한 작업 중지권. 그만큼 위험해서 작업이 중지를 했습니다. 작업을 진행을 하다가 왜? 추가 안전 조치를 해야지만 작업을 하겠다고 작업자들이 작업을 중지를 했습니다. 그게 근로자의 작업 중지권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안전을 하지 않았다면 저게 뭐지라고 얘기하지만 여러분은 이제 안전을 하기 때문에 근로자의 작업 중지권에 대한 부분은 되게 중요한 이슈로 나옵니다. 제가 상당히 이제 강조를 많이 했었고 그게 이제 실제 매스컴에서 나왔습니다. 저도 처음 들었습니다.
작업 중지권이라는 용어를 이번에 처음 이제 방송에서 나왔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이 나왔다. 그거 할 때 타워 크레인에 대한 지지 방식에 대한 문제 때문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지 방식을 당초에 했던 건축물의 어떤 브레싱 형식의 어떤 지지 방식에서 와이어 로프를 거는 지지 방식으로 변경을 하면서 작업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선행을 하고 했습니다. 그 문제가 이번에 또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렇듯이 그러한 문제, 그러한 여러분들이 좀 더 이제 그런 부분을 관심을 가지신다면 이러한 문제가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답안을 접근하는 방식이 틀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연성파괴, 취성파괴가 나오면 이론적으로 예를 들어서 뭐 과대철근, 과소철근비에 대한 문제라든지 이러한 부분을 모른다 하더라도 충분히 답안을 쓸 수 있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왜? 안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취성파괴와 연성파괴의 큰 개념, 취성파괴는 예를 들어서 철근 항복 이전에 콘크리트가 파괴돼서 일시적으로 무너지는 파괴다라는 거. 그 다음에 연성파괴는 그렇지가 않다. 그래서 그러한 차이만 안다 하더라도 충분히 쓸 수 있는 내용입니다. 왜? 이번 사고와 연계해서 어떤 이러한 파괴에 대한 부분을 언급을 할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어떤 최근 발생되는 여러 가지 사고에 대한 부분으로 답안을 끌고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답안을 선정할 때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부분, 그런 것들이 이제 차별화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정의에 대한 부분과 우리가 이제 보면 이러한 예를 들어서 중립점을 기준으로 해서 중립측을 기준으로 해서 과대에 대한 부분, 과다에 대한 어떤 내용 이러한 부분도 중요하지만 그러한과 연계해서 답안 쓸 수 있는 연습을 이제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그런 것과 연계해서 이제 출제가 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건축시공기술사나 토목시공기술사의 답안들이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거를 모른다 하더라도 안전에서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마치 이걸 안 쓰면 답안이 안 되는 걸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전혀 안 그렇습니다. 이거 쓰는 것보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콘크리트 파괴에 대한 부분, 즉 최근 발생된 사고와 연계해서 저거에 대한 조치라든지 이러한 부분을 답안에 써주는 게 훨씬 더 높은 점수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산업안전심리학에 대한 인간환경 조직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안전에 있어서는 산업심리학이 이제 뭐 작년에도 한번 출제가 됐습니다. 작년에 심리학에 나오는 아마 그거를 쓰신 분들은 거의 뭐 한두 번 있을까 말까 어둠의 3요소라는 문제가 이제 출제가 됐습니다. 근데 그런 게 나오면 안 쓰면 되는 겁니다. 내가 이상한 문제라고 판단이 되면 절대 쓰시면 안 됩니다. 절대 점수 안 줍니다. 예. 그리고 간혹 내가 조금이나 주겠지 해서 쓰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쓰지 말라고 하는 문제는 절대 쓰시면 안 됩니다. 예. 절대. 조금이라도 기대는 버리셔야 됩니다. 다 그냥 뭐. 그래서 자 이러한 산업안전심리학에 대한 부분으로 인간환경 조직에 대한 특성입니다. 그래서 산업안전의 심리학을 빼고 인간환경 조직에 따른 사고 요인을 쓰라고 그러면 참 잘 쓰십니다. 그렇죠? 이거 같은 경우는 큰 이제 상관은 없다라는 겁니다. 단 이제 우리 산업심리학에 나오는 이제 키워드 하나가 보면 호손 연구라는 어떤 이런 키워드가 이제 하나 있습니다. 이건 이제 참고로 이제 하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쓰신 분들이 과연 있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마 제 강의 들으신 분은 아무도 없으실 거고. 그래서 호손 연구, 즉 여기 보면 뭐 1930년대에 어떤 공장에서의 어떤 근로자에 대한 조직 생산성에 대한 부분을 이제 조사하고 실험을 했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인간, 환경, 조직에 대한 특성에 대한 이거는 우리가 이제 건설 안전론에 기본적으로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뭐 기본적으로 인간의 어떤 우리가 이제 한다 그러면 직무에 대한 스트레스라든지 뭐 이러한 내용으로 답안을 써주시면 기본적인 어떤 점수는 충분히 받을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 하인리 버드에 대한 사고 연쇄성 이론 5단계와 재해 발생부. 이거는 건설안전관리론에서는 가장 이제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한번 보시면 여러분들이 답안을 여기 이제 시험을 보셨다면 이 문제는 거의 다 이제 건드리셨을 거고 이 답안을 1페이지에 어떤 걸 쓰셨냐면 기본적으로 하인리와 버드의
비교표를 쓰셨을 거고, 기본적으로 우리가 흔히 이제 사고 연쇄성 이론이라는 이런 플로우 차트 내지는 이러한 부분을 여러분들이 답안에 작성을 했을 겁니다. 이거는 거의 다 뭐 쓰셨다면 거의 100%입니다. 다. 예? 이거에 대한 내용.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뭐 버드에 대한 내용. 그다음에 버드와 하인리의 차이점에서 분명히 이제 그립니다. 그렇죠? 그다음 또 뭐 그랬냐? 이 피라미드 형식의 재손실 비율을 여러분이 답안에 쓰십니다. 이건 다 똑같습니다. 그죠? 이것만 쓰시고 끝나면 점수 제대로 못 받습니다. 물론 물어본 게 저 두 가지입니다. 왜? 여러분들이 다 쓰시기 때문에. 그죠? 안 쓰신 분이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예. 근데 실제 점수를 그렇게 많이 못 받는다. 왜? 그거는 다 쓰기 때문에. 그러면 이러한 걸 기본으로 해서 어떤 거를 차별화하느냐가 문제입니다. 그거는 내용을 많이 쓰라는 게 아니고 키워드 하나, 대제목 하나가 안전에서는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 역시는 여러분들이 뭐 실전반 문제에서 뭐 심지어는 오래 공부하신 분들은 뭐 10번 이상 풀어봤을 겁니다. 올해도 이제 하인리의 법칙에 대해서 문제가 나왔었고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특히 이제 복귀에 대한 중요성도 있습니다. 다음 시험에 또 나옵니다. 이거는 안 나오면 여러분들이 그냥 공통 아이템으로 써주셔야 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이 이제 나오면 그러한 거는 기본적으로 이제 쓴다. 그 다음 뭘 쓸 거냐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현장과 관련된 내용. 그래서 이제 책에 보면 우리 뭐 손실 우연의 법칙이라든지 우리 니어미스 사고, 즉 우리가 아차 사고에 대한 부분이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의 키워드로 언급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렇듯이 여러분이 현장에서 하고 있는 이러한 재해 발생에 대한 안전 사항에 대한 내용을 키워드로 써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물어본 것만 다 썼다고 내가 잘 썼다고 하는 거는 별로 그렇게 기대를 안 하셔도 됩니다. 물론 기본적인 점수는 나옵니다. 그렇지만 내가 잘 썼다는 기준은 합격 점수가 60점이면 70점, 80점이 나와야지 내가 자신 있는 문제입니다. 60점이 나오는 것은 기본적인 점수입니다. 그래서 그 정도에 대한 점수가 나왔다. 그래서 이러한 중요하면서도 이러한 부분들은 그러한 차별화가 오히려 이러한 내용보다 더 중요합니다. 오히려 이러한 내용을 잘못 쓰거나 아니면 안 쓰고 차별화시킨 분들이 점수 더 받을 수도 있습니다. 네? 왜 그러냐면 채점자가 이거 하나하나 확인 못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 삼각형에 1대 10대 30대 600을 써야 되는데 1대 10대 20대 600을 쓰거나 300을 썼습니다. 채점자가 못 볼 수도 있습니다. 물론 요행을 바라는 걸 수도 있겠지만 그렇죠? 그리고 잘못 썼다고 틀린 답안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제 그런 건 못 쓰고 다른 걸 더 썼을 때 오히려 점수가 생각지도 않은 점수가 나올 수가 있다는 이러한 문제들을 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타워 크레인의 자립고에 대한 내용이 나왔습니다. 이 문제가 제가 말씀드린 그 내용입니다. 근로자에 대한 작업 중지권도 발동됐었고 이게 이제 며칠 동안 이슈가 됐습니다. 왜? 근로자에 대한 작업 중지에 대한 작업 중지권 발동으로 인해서 구조 작업이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분들이 얼마나 이제 그거 했겠습니다. 빨리 구조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러한 내용이 있었다. 그래서 이 지지 방식은 타워 크레인에서는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부분입니다.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어떤 그러한 그래서 제가 마지막 이제 강의할 때 할 때도 이 부분을 제가 언급을 했습니다. 여기 들으신 분들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방송을 듣고 작업 중지권을 얘기를 했고 그 조치 사항으로 와이로프에 대한 지지 방식에 대한 부분을 제가 언급을 하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 문제가 이제 그대로 이제 나왔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쓸 수 있느냐? 이번 사고와 관련해서 써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자, 이 자립에 대한 준수 사항은 다 씁니다. 공부하신 분들은 다 씁니다. 그렇죠? 그거만 썼다고 좋다? 아니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왜 이 문제가 왜 나왔을까를 고민을 하고 한다라면 최근 발생된 그러한 문제에 대한 부분도 하나의 키워드로 써줄 수도 있다라는 거죠. 여기 이제 그 부분을 쓰신 분이 계신지는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내용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 이제 또 하나의 차별화가 바로 안전 점검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 타워 크레인에 대한 안전 검사 기준과 안전 점검에 대한 횟수가
규정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설치 해체에서 기본적으로 인상할 때마다 하는 그러한 규정이 이제 변경이 됐다고 제가 강조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게 이제 하나의 차별화 키워드로 가는 겁니다. 그러면 기본적인 지지 방식에 대한 부분을 써주고 그거와 관련된 이러한 법 개정 사항 내지는 관련 규정의 변경 또는 강화된 내용을 이제 답안에 언급을 해주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다음 이제 집안 등 굴착하는 경우에 굴착면의 기울기입니다. 자, 이 문제 역시 건설 안전을 공부를 안 하신 분들은 이거 뭐 기본 아니야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렇죠? 기본 아니냐고 얘기하십니다. 실제 왜 여러분들이 뭐 토목하시는 분이나 건축하시는 분의 어떤 우리 특히 토목하시는 분들은 사면에 대한 기준들이 있습니다. 설계 기준도 있고 그러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사면에 대한 기울기는 이런 문제가 나오면 시공하신 분들은 그냥 쉽게 씁니다. 사면해 가지고 뭐 1대 0.3, 1대 0.5, 1대 1, 1대 1.5 뭐 이렇게 해서 답안을 충분히 쓸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문제는 그러한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시공 문제에 이 문제가 나왔다면 당연히 우리 표준 단면도, 사면에 대한 표준 단면도라든지 굴착 사면에 대한 표준 단면도를 그리는 게 맞습니다. 근데 이 문제는 법 문제입니다. 법과 관련된 내용. 왜? 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런 문제는 법 개정 사항을 답안에 표기하지 않으면 점수를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죠? 물어본 게 법인데.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게 최근 우리 건설 안전의 특징이 법사항 중에 법 조항 자체가 그대로 문제가 출제가 되는 경향이 많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 문제도 마찬가지다. 보시면 338쪽에 집안 등의 굴착 시 위험 방지입니다. 위에 보면 집안 등에 굴착하는 경우에 굴착면의 기울기입니다. 이 내용에 표 11번으로 해서 이렇게 변경이 됐다. 예전에 0.3, 0.5, 0.8, 1.1에서 0.5와 1.1로 변경이 됐습니다. 11월 달에, 작년 11월 달에. 그렇죠? 이 내용을 써주셔야 되는 겁니다. 법 개정상. 그렇죠? 그 다음 써주는 게 우리가 법조항에 나와 있는 안전조치사항에 대한 부분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기 안전조치사항은 앞으로 하겠지만 굴착 공사의 표준안전작업지침이라는 거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2차 피해, 작업 공간 확보, 뭐 이런 내용의 답안에 이제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이러한 내용이 이제 표준안전작업지침에 또 이제 언급이 되고 있고 토속에 대한 부분이 이제 언급이 되니까 이러한 내용들이 답안에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이 문제는 시공 문제가 아니라 법에 대한 문제라는 겁니다. 그러면 안전 안 하신 분들은 이 문제를 보면 당연히 시공 문제라고 생각을 하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시공과 안전의 차이가 이만큼이 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법이냐 아니냐, 이 문제 취지가 뭐냐의 어떤 파악도 문제에 있어서는 되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콘크리트 온도 제어 양생입니다. 이것도 이제 뭐 제가 거의 노래 불렀습니다. 그렇죠? 온도 제어 양생 제가 이제 뭐 실전 문제도 워낙 많이 했고 그렇습니다. 자, 이 문제 역시 여러분들이 이번에 사고가 나서 양생 부족에 대한 언급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 문제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양생에 대한 부분이 이제 부족했다. 특히 콘크리트. 어떤 콘크리트? 한중 콘크리트. 동절기 공사에 대한 양생 기간에 대한 부족으로 붕괴가 됐다. 그리고 그걸 지키지 않고 거푸집 동바리를 해체했다라는 게 이슈가 됐습니다. 실제. 그래서 이제 온도제어 양생이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온도제어 양생에서 온도제어 양생의 종류를 쓰시고 온도제어 양생의 목적에 대한 부분을 써주십니다. 그 다음 이제 안전은 여러분들이 이제 안전에서 얘기하는 양생에 대한 문제가 나오면 양생이 우리가 밀폐 공간 장소로 콘크리트 양생 장소가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양생할 때 밀폐 공간 프로그램에 대한 수립 및 뭐 이행이라든지 아니면 지식 내지는 밀폐 공간 작업에 대한 안전관리 사항이 써야 된다는 겁니다. 이 문제 역시 이번 그
아이파크 사고와도 관련이 있지만 우리가 시험 보기 바로 일주일 전인가요? 저희 남양준과 거기서 질식 사고가 발생이 됐습니다. 갈탄 피워서 사망자가 이제 발생이 됐습니다. 그게 이제 물론 뭐 시험 시간하고 출제하는 그 사이도 있지만 그러한 부분들이 크게 작용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이제 동절기 나오면 양생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거는 이제 필수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실제 이제 문제가 그런 부분이 나왔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한중 콘크리트 내지는 기본적으로 이제 밀폐 공간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제가 이제 하나 차별화 아이템으로 적산 온도에 대한 부분을 제가 키워드로 제가 언급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한중 콘크리트에 대한 양색, 그 다음에 머티리티 해가지고 적산 온도에 대한 부분을 제가 키워드로 차별화 아이템으로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게 답안에 나와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터널의 이제 제어 발파입니다. 물론 제어 발파가 나오면 발파에 대한 제어 발파의 종류, 어떤 특징, 뭐 시공시 주의사항부터 뭐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러한 부분이 기본적으로 이제 들어가는 거고, 터널 발파가 나오면 여러분들이 답안을 안전해서 답안을 써주실 거는 종류가 있습니다. 라인 드릴링하고 뭐 스플리팅, 쿠션 블러스팅하고 뭐 스무스 블러스팅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문제가 나오면 이것만 써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발파가 나오면 기본적으로 화약에 대한 안전 관리에 대한 사항이 이제 들어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산업안전보건법에는 발파의 작업 기준에 대한 부분, 그래서 그리고 발파에 대한 우리 이제 굴착에 대한 표준 안전 작업 지침에 보시면 발파와 관련된 안전 조치 사항이 있습니다. 즉 화약에 대한 수령부터 반납까지에 대한 어떤 절차, 그거에 대한 부분이 기본적으로 이제 답안에 나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 터널 제어 발파에 대한 종류를 모른다 하더라도 안전에 대한 답안으로 끌고 가시면 됩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그렇죠? 물론 기본적으로 제어 발파의 종류 및 특징을 물어봤다면 그러한 부분이 좀 더 강조가 돼야 되지만, 이러한 포괄적인 거는 제어 발파에 대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거는 꼭 종류를 모르더라도 기본적으로 예를 들어서 주변 환경에 대한 주변 구조물 아니면 민원이라든지 아니면 이러한 안전사고를 해서 일반 발파 대신 제어 발파를 사용을 한다라고 해주시고, 그거와 같은 제어 발파를 할 때의 안전 수칙에 대한 부분이 안전으로 끌고 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문제는 오히려 토목하시거나 제어 발파를 잘 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답안 쓰기를 더 꺼려 하십니다. 그렇죠? 왜? 그거 쓰면 안 될 줄 알고. 그렇죠? 그런 얘기입니다. 오히려 이제 만약에 내가 잘 몰라, 제어 발파의 종류에 대한 걸 뭐 내가 모르겠고, 그러면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하면 오히려 더 그게 더 차별화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제어 발파에 대한 문제가 아니고 제어 발파와 관련된 어떤 화약에 대한 문제라든지 그거와 관련된 내용의 안전 내용이 이제 반영이 돼야 된다 아닙니다. 발파에 대한 발파 작업 표준 안전 작업 지침에 이제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 불량 화약류에 대한 처리 방법, 그다음에 이제 반납 방법에 대한 내용이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언더피닝 공법에 대한 종류별 특징입니다. 자, 언더피닝 공법은 크게 여러분들이 좀 더 이제 관심을 가지라고 제가 말씀드린 내용 중에 하나가 우리 내진 보관, 지진에 대한 문제도 이제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내진 보강에 대해서 어떤 기초에 대한 보강을 할 때 언더피닝 공법을 활용을 해서 보강을 한다라는 부분들, 뭐 그러한 부분. 그래서 종류별 특징을 이제 묻는 문제가 이제 나왔습니다. 그래서 기존물 기초와 관련된 내용으로 이제 답안을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설물의 이제 그 중대 결함입니다. 이 문제는 거의 뭐 제가 노래를 불렀던 내용입니다. 거의 강의할 때마다 한두 번씩은 나오는 문제입니다. 실제 이제 문제가 나왔습니다. 시설물의 안전진단을 실시하는 중대 결함입니다. 자, 이 문제 역시도 이번 이제 사고와 관련돼서 문제가 이제 언급을 제가 드렸습니다. 마두역 치마 사고와 관련돼서 이제 기둥이 이제 파괴가 되고 집안이 침해됐습니다. 그거 역시 중대한 결함입니다. 자, 이 시설물의 중대한 결함은
기본적인 우리 모든 주위에 있는 모든 구조물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은 다 시설물 결함입니다. 뭐 기초 세굴, 교량에 대한 교자 장치에 대한 부분, 옹벽의 균열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 보시면 7번에 나와 있네요. 기둥, 보 또는 내력벽의 내력 손실에 대한 부분도 나와 있고요. 철근 콘크리트의 염화, 탄산에 대한 문제도 중대한 결함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나오면 제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모식도가 나와야 됩니다. 어떤 모식도? 뭐 교량에 대한 모식도라든지 건축물에 대한 모식도, 거기에 되면 그 모식도 하나에 여기 중대한 결함의 요소가 상당수가 다 들어갑니다. 여기 11개 중에 대한 내용을 다 쓰는 게 좋은 답안이 아닙니다. 그렇죠? 이 중에 어떠한 부분을 설명을 하고 그거와 관련된 내용을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또 이번 사고와 관련된 중대한 결함도 여기에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 중에 뭐냐라는 부분입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러한 부분. 그 다음에 이거와 관련된 내용들은 긴급한 중대한 결함 발견 시에 어떻게 해야 될 거냐에 대한 조치사항에 대한 부분을 제가 또 말씀을 드렸습니다. 관리 주체에 대한 조치사항, 즉 3종 시설물이라든지 1, 2종 시설물에 대한 부분을 답안을 끌고 하셔서 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 3종 시설물에 대한 부분이 가면 지자체에서 긴급안전 점검을 실시하고 정밀안전 진단을 통해서 보수보강 이후에 시설물 사용 여부를 판단을 한다라는 그러한 절차라든지 이런 것들이 답안에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대한 결함 이 11개를 다 썼다고 합격 점수 주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렇죠? 그 중에 그래서 모식도를 그려서 그거와 관련된 답안에 써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점검의 종류도 있고 물론 많이 있지만 이런 것들은 여러분 어떤 걸 쓰느냐에 따라서 이제 틀리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거는 외워서는 안 됩니다. 모식도만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그린다면 이거는 충분히 답안을 끌고 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원표를 보면 이걸 다 외워야 된다고 생각하시는데 절대 못 외웁니다. 이거 왜 외웁니까? 그렇죠? 외워서는 안 된다. 그냥 이해를 하고 그리고 가야 된다. 그리고 모식도에 대한 연습을 좀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중대한 결함에 대한 내용들이 있다. 보수보강.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뭐 있습니다. 긴급안전조치. 자, 이 긴급안전조치는 제가 이제 이 문제를 제가 설명드릴 때 마두역 사고가 났을 때 제가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그 사고에 대한 걸 보시면 이제 뭐 사고가 나서 다 이제 폐쇄를 하고 긴급 안전 점검을 하게 됩니다. 안전조치. 안전조치는 건물에 있는 모든 분들을 다 대피를 시키고 기본적으로 안전 펜스를 치고 그 다음에 안전 점검을 하게 됩니다. 점검을 하고 그 다음에 그거에 따라서 뭐 긴급 안전, 정밀 안전 진단을 이제 진행을 합니다. 그러한 내용들이 중대한 결함에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마두역 사고를 하나의 사례화로 해서 답안을 끌고 가시면 됩니다. 그렇게 쓰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예를 들어 그렇게 쓰셨다면 그냥 일반적인 쓴 거하고의 어떤 점수에 향후에 이제 합격자 발표가 나왔을 때 내 점수를 보고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파악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모식도 뭐 이런 게 있죠. 그 다음에 이제 가설 경사로 설치 기준, 이것도 어떻게 보면 안전에서는 가장 기본입니다. 가설 통로에 대한 종류 있죠? 종류 플러스 그 종류 중에 가설 경사로에 대한 설치 기준. 그러면 이 가설 경사로에 대한 설치 기준이 있습니다. 우리 모식도 그립니다. 여기는 없네요. 그렇죠? 우리 그래프에서 각도별로 우리 이제 가설 통로에 대한 뭐 경사로부터 뭐 사다리, 그 다음에 수직 경사로인 트랩에 대한 부분까지 이제 들어갑니다. 플러스 여기 뭐 써줘야 되나요? 경사로가 나오면 뭐 안전 난간에 대한 부분이 이제 언급이 됩니다. 안전 난간. 뭐 안전 난간하면 최근 이제 많이 이슈가 되는 선행 안전 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사로 내지는 가설 통로에 대한 추락 방지에 대한 해서 선행 안전 난간 또는 선행 안전 비계에 대한 부분이 요즘에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하나의 키워드로 차별화로 가져갈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안반 파쇄입니다. 요거만 하고 한번 좀 쉬었다 한 10분 쉬었다 하겠습니다. 안반 파쇄대. 자, 여러분들이 이제 뭐 토목하시는 분들은 뭐 안반 파쇄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연약 집안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특히 뭐 토질하시는 분들은 더더욱이 이제 뭐 전문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이런 문제가 나오면 이걸 어떻게 쓰지라고 고민합니다. 오히려 그런 분들이. 그래서 안반 파세대가 나오면 이 부분은 이제 만약에 저라면 또 사고와 연계해서 이제 문제를 또 끌고 갈 수가 있습니다. 자, 안반 파세대 그러면 결국 이제 뭐 터널에 대한 안반 파세가 될 수도 있고 사면에 대한 안반 파세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파세대에 대한 어떤 보강공법이나 파세대에 어떤 문제가 있습니다. 터널 공사에 암 파세대가 발견됐을 때 어떤 문제점에 대한 부분, 그거에 대한 보강 대책에 대한 부분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암반 파세대와 관련됐다고 하면 제가 여러분에게 항상 이제 강조드린 구리 치마 사고 관련해서 사고조사위원회에서 여러분들 자료를 보시면 사고조사위원회에서 권고사항이 이제 많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 보면 막장 전면부에 대한 암질 즉 지질 조사에 대한 부분이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에 사고 자체가 막장 전면부의 연약 지반에 대한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래서 권고사항으로 일반 굴착에 대한 지질 조사 간격을 200m에서 50m 간격으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 그다음에 토질 전문가가 입야 그리고 반드시 참여한 공사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내용. 그다음에 전방에 대한 안반 전방에 대한 지질 조사 방식에 대한 부분이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 TSP 탐사라든지 선진 수평 볼링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 그래서 이런 파세대가 나오면 그거에 대한 문제점에 대한 부분, 보강 방법에 대한 부분이 들어가지만 그러한 어떤 사례를 통해서 어떻게 한다라는 내용이 이제 차별화로 들어가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 역시 안전과 관련된 내용에 대한 부분을 사례화해서 가야 된다랍니다. 그래서 굴착 표준 안전 작업 지침이라든지 낙반 등에 대한 위험 방지가 산업안전보건법에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여러분들이 참고로 해서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10분 쉬었다가 나머지 2, 3, 4교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